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태어나서 굶어 죽기보다 불쌍하지는 않지. 하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런 때에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는 쓴 입맛을 다시며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온 집안은 또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요즘엔 어느 집이나 이렇게 조용했다. 모두들 죽기만 기다리면서 누워있기 때문이었다. 왕룽의 집도 그러했다. 왕룽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오란이 있는 방 앞으로 가서 문틈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기 소리에 약간 기운을 얻었다. 여보, 괜찮아? 하고 말하고 나서 그는 다시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죽지나 않았나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대답은 없으나 약간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뒤처리를 하는 모양이다. 이윽고 아내의 한숨 섞인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마나 여위였는지 덮고 있는 이불조차 거의 평평했다. 아내는 어쩐 일인지 혼자 누워 있었다. 아이는 어떻게 했어? 하고 왕룽은 물었다. 오라는 이불 위로 손을 뻗어 간신히 가리켰다. 마룻바닥에 죽은 갓난아이가 누워있다. 죽었나? 그는 문득 소리를 높여 물었다. 죽었어요. 아내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왕룽은 몸을 굽혀 한 줌밖에 안 되는 갓난애의 시체를 쳐다보았다. 말라서 한 줌의 뼈와 가죽뿐인 계집애였다. 방금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살았는 줄 알았더니 하고 말하려던 왕룽은 문득 아내를 쳐다보았다. 오라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잿빛 같았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다. 극도의 고통을 참아낸 그녀의 애처로운 얼굴을 보니 그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튼 이 몇 달 동안 왕룽의 고통은 자기 한 몸뿐이었지만 아내는 뱃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식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썼을 것인가. 가슴을 치는 것 같았다. 왕룽은 아무 말도 않고 아이 시체를 봉당으로 옮긴 다음 거적을 찾아서 쌌다. 동그란 머리가 이리저리 달랑거리고 목에는 두 곳에나 검은 상처가 있었다. 시체를 거적에 싼 그는 걸을 수 있는 한 집에서 멀리 걸어가서 오래된 무덤이 있는 데까지 시체를 옮겼다. 그곳은 왕룽의 서편밭을 따라 있는 언덕의 중턱으로 임자 없는 무덤이 여기저기 있는 곳이다. 그가 시체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난데없이 늑대 같은 개 한 마리가 등 뒤에 나타났다. 왕룽이 돌멩이를 집어던져 그 여윈 옆구리를 맞췄으나 그 개는 몇 발자국 물러섰을 뿐이었다. 한동안 서 있던 왕룽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대로 두는 수밖에 없구나.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왕룽은 이때처럼 절망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한결같이 변함없는 푸른 창공에 태양이 떠오르자 왕룽은 어린 자식과 쇠약한 아내와 늙은 아버지를 이끌고 집을 떠날 결심을 했던 어제가 꿈만 같았다. 아무리 풍요한 좋은 땅이 남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나 처자가 어떻게 몇백 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과연 남방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인가? 이 구릿빛 나는 가문 하늘이 끝없이 남방에까지 이어져 있을 것 같았다. 아마 힘껏 걷기는 걸어도 여기보다 더 흉년이 심한 구경을 할 뿐이고 마침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죽게 될지 모른다. 차라리 낯익은 고향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이렇게 그만 용기를 잃어버린 그는 대문 앞에 앉아서 지금까지 먹을 양식이며 뗄나무며 일하기만 하면 무엇이나 얻을 수 있었던 그의 전답을 바라보았다.
그에겐 벌써 동전 한 입도 안 남았다.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곡식을 가진 사람은 부자들에게만 판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지금의 그에겐 아무 흥미도 없는 일이었다. 성 안에만 간다면 먹을 것을 거저준데도 성 안까지 걸어갈 힘이 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극도로 절망에 잠겨 이젠 배고픈 것조차 모르게 되었다. 배고픈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처음뿐이었다. 그때가 지난 지 이미 오래다. 이제 뱃속에서는 그렇게 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는 밭에 흙을 파다가 아이들에게 먹였으나 자기는 먹지 않았다. 이 흙을 물에 풀어서 그들은 며칠간의 요기를 했다. 관음보살님의 흙이란 이름을 가진 그 흙에는 약간의 영양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흙으로 언제까지나 생명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은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다. 헛배부른 배를 메울 수가 있었다. 왕롱은 오라니 누가 뭐라든 이제까지 먹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해둔 팥에 손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이따금 한 알씩 깨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느꼈다. 그 후 또 며칠이 지났다. 문턱에 앉아있던 왕롱은 만사를 단념하고 침대에 누워 죽음의 즐거움을 꿈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밭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랜만이다 하고 삼촌은 큰 소리로 다정스럽게 불렀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면서 같은 말투로 말했다. 그래, 잘 지내는구나. 네 아버지는? 우리 형님도 잘 계시냐? 왕롱은 삼촌을 쳐다보았다. 여위기는 했으나 자기처럼 굶주린 것 같지는 않았다. 왕롱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명력은 눈앞에 선 삼촌에 대한 분노로 불같이 타올랐다. 숙부님은 어떻게 지내왔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고 그는 무거운 혀를 간신히 움직여 이렇게 물었다. 그는 곁에 서 있는 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아직도 뼈에 살이 붙어있는 그의 삼촌만을 노려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삼촌은 손을 들어 자기 집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어떻게 먹느냐고? 내 집에 와봐라. 네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살쪘던 네 숙모는 뼈만 남아서 마치 빨래를 대나무에 널어놓은 것 같다. 아이놈도 넷밖에 안 남았다. 작은 놈 셋은 죽었어. 이 삼촌도 네가 보는 대로 이 꼴 이 모양이 아니냐. 삼촌은 가만히 소매 끝으로 두 눈을 닦았다. 그렇지만 숙부님은 무엇이든 자셨지요. 왕롱은 바보처럼 거듭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나 큰 집 일만 걱정했다. 너나 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말이야. 하고 그는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증거를 보이러 왔다. 그건 다름 아니고 여기 같이 온 이 양반들은 성 안에서 사시는데 마을의 땅을 사신단다. 그래서 나는 우선 네 땅을 사시게 하여 네 목숨을 이어나가게 해보려고 왔단 말이야. 나는 다른 집보다 큰 집 것을 먼저 사게 해보려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뭐니 해도 목숨이 제일 소중하잖니.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한 걸음 물러서며 누더기 같은 두루마리를 펄렁거리고 팔짱을 꼈다. 그러나 왕롱은 꿈쩍도 안 했다. 그는 일어서지도 않았고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이 성내에서 온 것은 틀림없었다. 때 묻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손은 부드러웠고 손톱은 길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았고 기운도 나는 모양이었다. 왕롱은 갑자기 그들에 대하여 형용할 수 없는 증오를 느꼈다. 자기의 자식들은 흙까지 파먹는데 그들은 저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며 이제는 이 궁지에 빠진 그에게서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해골같이 뼈만 남은 얼굴에 분기를 돋우며 그들을 쏘아보았다. 난 땅을 안 팔겠소. 그는 한마디로 쏘아붙였다. 삼촌은 또 앞으로 나섰다.
이때 왕릉의 두 어린 자식이 기어 나왔다. 아이들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마치 어린애 모양으로 기어다녔다.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삼촌은 놀란 듯이 물었다. 지난 여름에 내가 동전을 준 그 토실토실하던 놈이란 말이냐? 그들의 눈은 모두 아이에게로 쏠렸다. 이 몇 달 동안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왕릉은 갑자기 흐느껴 울었다. 목이 메이는 듯 눈물이 볼을 따라 좌르르 흘러내렸다. 값은 얼마나 주겠소? 마침내 왕릉은 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아이만은 먹여 살려야 한다. 자신과 아내는 굴을 파고 그 속에 누웠다가 죽을 수 있으나 아버지와 아이들만은 살려야 했다. 성내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한쪽 눈이 꺼진 사내가 다가서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다.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기왕이면 누구보다 좋은 값으로 해드리죠. 하고 잠시 사이를 두더니 곧 칼로 끈듯이 잘라 말했다. 일정보의 동전 100립들이죠. 왕릉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쓴 웃음을 지었다. 뭐요? 그건 거저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오. 나는 그 20곱이나 주고 샀소. 그렇지만 당신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산 것은 아니겠죠. 하고 또 다른 사내가 입을 열었다.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도 여유였으며 콧날만 우뚝했으나 체격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소리가 크고 야비했다. 왕릉은 새삼스러이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왕릉을 얕보는 태도였다. 굶주린 아이들과 늙은 아버지를 가졌으니 그들의 말대로 팔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자 왕릉은 땅을 팔려던 약해졌던 마음이 갑자기 무서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마치 사나운 개가 도둑에게 달려들 듯 벌떡 일어섰다. 죽어도 땅은 안 팔겠소. 난 이 땅의 흙을 파서 자식을 먹여 살리겠소. 그러다가 아이들이 죽으면 이 땅에 묻겠소. 나나 내 아내나 아버지나 모두 우리들을 먹여 살려주던 이 땅에서 죽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곤 소리내어 울었다. 전신에 용솟음 치던 분노가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다. 성내에서 온 사람들도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았고 삼촌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왕릉의 말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 같지만 생각하고 화가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이때 오란이 문간으로 나왔다. 오란은 언제나 다름없는 그 묵중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땅은 안 팔아요. 팔아버리면 남방에서 돌아왔을 때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나 탁자하고 침대 2개, 이불, 의자 2개, 부엌에 있는 솥을 팔겠어요. 그렇지만 쇠스랑과 괭이나 호미 같은 농구는 안 팔아요. 아무튼 땅은 안 팔겠어요. 오란의 침착한 이 말은 왕릉이 고함을 친 것보다 더 한층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다. 삼촌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정말 남방에 가려고? 잠시 후 애꾸눈이 그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한동안 수군댔다. 이윽고 그는 오란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따위 물건이야 뗄나무밖에 더 되겠소. 전부 합해서 은전 2푼에 판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소. 그는 경멸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으나 오라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그런 값이라면 침대 1개 값밖에 안 됩니다만 돈을 가지셨거든 곧 주십시오. 물건은 지금 가져가면 되니까. 그 사람은 허리춤에서 은전을 꺼내 오란이 내민 손 위에 놓았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탁자, 의자, 침대, 이불 등을 꺼내고 부엌에선 솥을 드러냈다. 늙은 아버지 방에서 물건을 드러낼 때 삼촌은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형과 얼굴을 대하기 싫었고 늙은 아버지를 마룻바닥에 눕히고 침대를 꺼내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다. 전부를 드러내고 2개의 쇠스랑과 2자루의 괭이와 호미만이 가운데 방 모서리에 남았을 때 오라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 은전이 있는 동안에
얼른 남방으로 갑시다. 이대로 있다간 대들보까지 팔아먹게 돼요. 나중엔 들어갈 움막조차 없어지겠어요. 그래, 떠나세, 떠나. 왕롱은 허공에 뜬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밭을 건너서 멀리 사라지는 성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직 땅은 있어. 그래도 땅만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남방으로 떠날 준비를 한 데짜 사립문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것밖에 없었다. 옷은 있는 대로 모조리 껴입었다. 오라는 아이들 손에다 밥그릇과 젓가락을 쥐어주었다. 아이들은 언제 먹게 될지 모르는 그릇을 밥이나 든 것처럼 안아들었다. 초라한 일행은 밭을 건너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걸음이 너무 느려서 언제 성내에 닿을는지 아득했다. 왕롱은 어린 계집아이를 안았다가 아버지가 걷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자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아버지를 업었다. 아버지는 바람개비처럼 쇠약했으나 왕롱은 그래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들은 묵묵히 사당 앞을 지나갔으나 두 지신은 무엇이 지나든 관심 없는 것처럼 태연했다. 쇠약한 왕롱은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인데도 땀을 흘렸다. 차디찬 바람이 계속 그들 앞으로 불어왔다. 아이들은 추위에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왕롱은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다. 울지 마라. 너희들은 다 크지 않았니? 남방으로 가면 날씨도 따뜻하고 날마다 먹을 것도 있어. 모두 쌀밥을 먹게 된다. 너희들도 잘 먹을 수 있어. 조금 걷고 쉬고 또 쉬곤 했다. 그래도 그럭저럭 성문 앞까지 왔다. 이곳은 언제나 시원해서 왕롱이 땀을 말리곤 하던 곳인데 오늘은 너무 추워 이를 갈 지경이었다. 벼랑에서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호되게 찬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발밑에 진흙바닥엔 칼날같이 얼음이 끝을 내밀어 아이들은 걸을 수 없었다. 딸아이를 업은 오란도 발을 옮겨 놓기 어려워했다. 왕롱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업어다 놓고 다시 돌아와서 두 아이를 하나씩 들어다 옮겼다. 겨우 그 일이 끝나자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기진맥진해서 성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숨을 헐떡였다. 가족들은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왕롱을 둘러싸고 그가 움직이기만 기다렸다. 이윽고 황부자 집까지 다다랐다. 그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양쪽에 있는 돌사자는 모진 바람에 시달려 잿빛처럼 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초라한 모습의 남녀들이 웅크리고 앉아 닫혀있는 대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비참한 왕롱의 일행이 지나가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부자놈들은 금년 하늘같이 무정하군. 이놈들은 쌀을 먹고도 남아서 술까지 빚어 처먹는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다면 그놈의 대문짝에다 불을 지르겠는데. 이놈의 안채까지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타 죽어도 한이 없겠어. 이런 황가놈 집에 벼락이라도 안 내리나? 그러나 왕롱은 묵묵히 남쪽으로만 걸었다. 그들이 성내를 지나서 남문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해가 저물고 어둡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남방으로 몰려가는 군중이 떼지어 있었다. 왕롱이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지낼 만한 자리를 찾으려고 성벽 밑을 둘러보는 동안에 그의 가족도 어느 결에 그 군중 속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는 곁에서 비비적거리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어딜 가는 거요? 여기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남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요. 저 큰 집에 기차가 나온대요. 몇 푼만 내면 탈 수 있대요. 기차라는 이름은 누구든지 들은 적이 있다. 왕롱도 언젠가 찻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여러 개의 찻간을 쇠사슬로 이어서 사람도 짐승도 아닌 용대가리 같은 기계가 불과 물을 토하면서 달린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언제 쉬는 날에 한번 구경을 가겠다고 몇 번이나 별렀던 것이다. 그는 성내 북쪽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관계로 농사일에 시달려 그런 틈을 못 얻었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잘 이해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믿지 않았다. 사람이란 매일 생활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알면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만은 그도 주저하는 눈치로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들도 기차를 타고 갈까? 그들은 늙은 아버지와 아이들을 이끌고 군중과 약간 떨어진 곳으로 비켜서서 근심스러운 듯이 마주보았다. 늙은 아버지는 금방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아이들은 사람들 발길에 밟히는 것도 생각지 않고 길바닥에 누워버렸다. 딸아이는 아직도 아내가 안고 있었지만 목을 축 늘어뜨린 채 죽은 아이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왕롱은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아이가 죽지 않았어. 오라는 머리를 내저었다. 아직은 살았어요. 이대로 놔두면 아마 오늘 밤 안으로 죽을 거예요. 우리도 다 죽겠어요. 오라는 더 말할 기운도 없다는 듯이 앙상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왕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도 그렇게 하루만 더 걷는다면 내일 밤쯤은 꼭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있는 기운을 다 내어 말했다. 자, 얘들아 일어나거라. 할아버지도 일으켜드려라. 지금부턴 걷지 않고 기차를 타고 앉아서 간다. 그때 마침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며 두 눈에 불을 토하는 괴물인 기차가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움직일 기력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다. 왕릉 일행은 혼잡 속에서도 서로 떨어지지 않게 손을 잡고 이리저리 밀리며 북새통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큰 상자 같은 기차에 올라탔다. 이윽고 그들을 뱃속에 담은 괴물은 어둠 속으로 쿵쿵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왕룽은 은전 2잎을 꺼내 400리 길의 차비를 치렀는데 그것을 받은 차장은 거스름돈으로 동전 1줌을 쥐어주었다. 다음 정거장에 기차가 정거하니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빵 4개와 딸아이를 먹일 죽 1그릇을 샀다. 이 몇 달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식욕이 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서 먹였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만은 이도 없는 잇몸으로 끈기 있게 우물거렸다. 아무래도 사람은 그저 먹어야 해. 늙은 아버지는 곁에 사람들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건넸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 사람의 어깨가 서로 마주 부딪혔다. 오랫동안 먹질 않았더니 내 밥통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아무튼 이 밥통을 움직이게 해야지. 그렇다고 죽을 수야 있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빙그레 웃는 늙은 아버지에게 눈길을 모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왕룽은 돈을 아껴 썼다. 남방에 도착하여 움막을 지을 거적이라도 사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살 만큼 남기고 먹을 것을 사 먹기로 했다. 찻간에는 남방에 가본 적이 있는 남녀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해마다 남방 도시에 가서 노동도 하고 구걸하여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차란 괴물과 창밖으로 휙휙 달아나는 풍경에 눈이 익숙해진 왕룽은 비로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남방 사정의 밝은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고장의 이야기를 자랑삼아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우선 거적을 6장 사야 돼요. 하고 한 사나이가 말했다. 낙타잎같이 생긴 험상궂은 사내였다. 거적 한 장에 동전 2잎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영리해야 돼요. 시골뜨기 같이 보이면 3잎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잘 알아요. 난 이래봬도 그곳 사람들이 얕보지는 못해요. 부자들도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왕릉은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오?
하고 재촉했다. 이 찻가는 나무 괴짝 같았다.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바람과 먼지가 날아들었다. 왕롱은 맨바닥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 그러고는 사나이는 더욱 언성을 높여 말했다. 그들이 앉아있는 바닥 밑에서 울리는 소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그 거적으로 움막을 짓고 거지가 되는 거요. 얼굴에 진흙이나 검정을 발라 될 수 있는 대로 불쌍하게끔 보이도록 하고 구걸을 하는 거지요. 왕롱은 아직 구걸을 해본 적이 없었다. 도회의 남모르는 사람에게 구걸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싫었다. 꼭 구걸을 해야만 하나요? 그는 몇 번이나 물었다. 그럼요. 낙타입을 한 그 사람은 예사롭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구걸도 배가 부른 다음에 하는 거요. 남방 도회엔 쌀이 흔해서 아침마다 공설 식당에 가서 동전 한 입만 주면 쌀죽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구걸을 해가지고 두부나 배추나물 등을 사면 살아갈 수 있죠. 왕롱은 그들에게서 뒤편으로 약간 물러나 돌아앉아서 허리춤에 넣어둔 동전을 세어보았다. 거적을 6장 사고 온 식구가 쌀죽 한 끼씩을 사 먹어도 동전 3잎이 남는 셈이었다. 이만하면 새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릇을 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싫었다. 늙은 아버지나 아이들이나 그의 아내 같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는 그래도 성한 사지가 있지 않은가. 무엇이든 일거리는 없나요? 하고 왕롱은 돌아앉아 그 남자에게 물었다. 뭐? 일거리요? 하고 그 사내는 왕롱을 멸시하듯 말하고는 찻간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그야 당신이 하고 싶다면 인력거라도 끌 수 있죠. 번지르르한 부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한참 달리면 땀이 나고 또 손님을 기다리노라면 그 땀이 얼어서 얼음옷을 입은 것 같이 돼요. 나 같으면 차라리 구걸질을 하겠소.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못마땅한 듯이 중얼거렸기 때문에 왕롱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둔 것이 왕롱에겐 도움이 되었다. 기차가 도착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땅에 내린 왕롱은 이미 모든 계획이 서 있었다. 정거장을 나서니 웅장한 집들을 둘러싼 석벽들이 줄지어 있었다. 왕롱은 아버지와 아들들을 석벽 밑에 앉혀놓고 아내더러 지키라고 하고는 거적을 사러 나섰다. 그러나 어디서 파는지 알 수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방 사람들의 말씨가 어떻게 빠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거듭 물으니 그들은 짜증을 냈다. 남방 사람들은 성미가 급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묻기로 했다. 마침내 그는 시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찾아냈다. 왕롱은 거적값을 잘 아는 사람처럼 동정을 척 내주곤 거적 6장을 사서 걸머졌다. 가족을 남겨둔 곳으로 돌아오니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 너무나 반가워서 울기 시작했다. 늙은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상한 듯이 구경을 하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입을 열었다. 너도 알았겠지만 남방 사람들은 모두 살쪘구나. 살결이 희고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것이 매일같이 돼지고기를 먹나 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왕롱의 가족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거리를 분주하게 오갈 뿐이었다. 거지 곁에 발을 멈추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따금 나귀떼가 그 작은 발로 자갈을 밟으며 자박자박 지나갔다. 나귀들은 벽돌이나 곡식 푸대들을 등에 얹고 있었다. 그런 나귀들마다 맨 뒤에 한 필에는 마부가 타고 큰 채찍을 내두르며 소리를 쳤다. 휙휙 하고 채찍을 내두르는 소리가 났다. 마부들은 왕롱의 곁을 지날 때마다 거만스럽고도 모욕을 주는 것 같았다. 길바닥에 멍하니 서 있는 왕롱 가족에게 초라한 노동복을 입은 마부들은 어떤 귀공자나 신사 못지않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왕롱이나 식구들의 차림새로 멀리서 온 시골뜨기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익살스럽게 왕롱 가족의 머리 위로
말 채찍을 휘둘러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마부들은 그 일이 재밌는 듯이 낄낄 웃었다. 왕롱은 이런 일을 두서너 번 당하자 그만 화가 나서 움막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 서 있던 기다란 잿빛 석벽을 따라 거지 움막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담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잿빛 들로 쌓인 높은 담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 밑에 마치 개 등에 붉은 벼룩처럼 움막들이 붙어 있었다. 왕롱은 다른 움막을 자세히 살펴보곤 그대로 본뜨려 했으나 좀처럼 그대로 되지 않았다. 거적은 갈대를 베어서 만든 것이라 다루기가 거북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서 맥없이 서 있으려니까 오란이 불쑥 나서며 말했다. 내가 하죠. 어릴 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오란은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거적을 어떻게 다루더니 동그란 움막을 지었다. 한복판은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을 만하고 땅바닥에 드리워진 거적 끝은 벽돌을 주워다가 날리지 않게 눌러놓았다. 그것이 되자 오라는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거적을 바닥에 깔았다. 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비바람은 넉넉히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앉아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 멀리 수백 리 떨어져 있는 고향일이 꿈만 같았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왔더라면 몇 주일은 걸렸을 것이고 또 도중에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굶은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도회의 광경에 그들의 마음은 안정되었다. 자, 공설식당을 찾아가자. 하는 왕롱의 말에 모두 신이 나는 듯이 기운차게 일어나 움막을 나섰다. 아이들은 이제 곧 먹게 된다는 바람에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들기면서 우쭐거렸다. 이 높고 긴 돌담에 움막이 많은 이유를 그들도 알아차렸다. 그것은 공설식당이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 긴 돌담 북쪽 끝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다른 큰 길이 나왔다. 그 길에는 많은 빈민들이 사발, 바가지 따위 빈 그릇을 들고 웅성거렸다. 모두 공설식당으로 몰려가는 빈민들이었다. 왕롱 일행도 그 행렬로 들어서서 밀려가니 거적으로 얼근 큰 집이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집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집 속엔 왕롱이 처음 보는 굉장히 큰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작은 연못만한 큰 솥이었다. 그런 솥이 몇 곳에나 있었다. 커다란 나무 뚜껑을 열어젖히니 흰 죽이 부글부글 끓고 구수한 냄새와 구름 같은 김이 솟아올랐다. 이 구수한 쌀죽 냄새는 그들에게 다시 없는 좋은 것이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여자들은 아이들이 밟힐까봐 악을 쓰고 어린애들은 큰 소리로 울어댔다. 큰 나무 뚜껑을 열던 사내가 소리를 질렀다. 죽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차례대로들 오시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배고픈 그들에겐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받을 때까지 짐승같이 사나웠다. 그 속에 휩쓸린 왕롱은 아버지와 아이들을 놓치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만도 힘이 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가마솥 앞까지 밀려왔다. 왕롱은 커다란 그릇을 불쑥 내밀고 죽을 받곤 동전 한 입을 내어주었으나 그동안 죽을 흘리지 않으려고 몸을 가누기도 지극히 힘이 들었다. 그들은 거리로 빠져나와 길가에 선 채로 먹었다. 모두들 먹어도 남았다. 남은 것은 집에 갖다 두었다가 저녁에 먹자. 하고 왕롱은 그릇에 조금 남은 것을 보고 말했다. 그러나 푸르고 붉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인 듯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그건 안 돼. 뱃속에 넣은 것 이외에는 가져갈 수 없어. 뭐라고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먹고 가건 가져가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 사람은 설명했다. 규칙을 모르는 소리야. 동전 한 입에 그렇게 많이 주는 곳이 어딨어. 이 죽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건데 이 죽을 사가지고 가서 돼지를 먹인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가져가진 못해. 왕롱은 이 말을 듣자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그런 놈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물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요?
이건 이 도시의 부자 양반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은 이렇게 해서 죽은 뒤에 극락에 가려는 이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이도 있지. 아무튼 훌륭한 일이오. 그 중엔 부처님 같은 어진 마음으로 그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나이는 왕릉 따위는 더 상대하기가 귀찮다는 듯이 돌아서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들이 빨리 돌아가자고 왕릉의 옷깃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모두 이끌고 움막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름 이후론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 배가 부르니 온몸이 노곤해지고 잠이 쏟아졌다. 가족들은 움막에 들어가 눕기가 무섭게 이튿날 아침까지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남은 동전 한 입으로 공설식당에서 끼니를 이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왕릉은 아내의 의견을 묻는다는 듯 오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황폐한 들판에서 오란을 바라볼 때처럼 절망적인 눈빛은 아니었다. 이 도시에는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시장에는 고기도 채소도 있다. 생선시장엔 살아있는 고기가 물에 담겨있지 않은가. 아무튼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오라는 이런 도시 생활에 익숙한 듯이 자신 있는 말투로 말했다. 나와 아이들은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아버님도 할 수 있어요. 내겐 주지 않더라도 저런 백발 노인에겐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말을 마치자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인지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오가는 사람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기만 했다. 자, 이리들 오너라. 둘 다 밥그릇을 이렇게 드는 거야. 오라는 빈 그릇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서면서 처량한 음성으로 흉내내 보였다. 서방님, 마님, 적셔납쇼. 이 배고픈 어린 것들에게 적셔납쇼. 아이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릉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디서 저런 신용을 배웠을까? 아내의 지난날은 자기도 모르는 처참한 시절이 있었던가고 왕릉은 가슴이 쓰리도록 느꼈다. 오라는 그 말없는 질문에 대답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아본 일이 있어요. 이런 흉년에 내가 남의 종으로 팔려가던 때 말이에요. 이때 누워있던 늙은 아버지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늙은 아버지에게도 빈 밥그릇을 들려주었다. 내 식구는 거리로 나서서 구걸을 시작했다. 오라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길 가는 사람에게 밥그릇을 내밀었다. 그는 딸아이의 머리를 늘어지게 안았다.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잠든 아이의 머리가 흔들렸다. 오라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아이를 보이면서 슬픈 음성으로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 거룩하신 마님, 이 아이가 굶어 죽어갑니다. 제발 적선합시오. 실상 아이의 머리가 굶어 죽어가는 모양으로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싫으면서도 동전을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기도 했다. 아이들은 구걸하는 것이 곧 장난처럼 생각된 모양이었다. 큰 놈은 부끄러워서 애걸하다가 웃기까지 했다. 이것을 오라는 움막으로 불러들여 뺨을 호되게 때리며 윽박질렀다. 너희들은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웃는단 말이냐? 오라는 손이 아프도록 아이들을 때렸다. 아이들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라는 우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쫓으며 말했다. 그 우는 꼴을 하고 구걸을 해야 돼. 또 웃기만 해봐라. 아주 혼낼 테니. 왕롱은 거리로 나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간신히 인력거를 세놓는 집을 찾았다. 하루치 새로 은전 반량을 저녁에 치르기로 약속하고 인력거 한 대를 끌고 거리로 나왔다. 다 낡은 바퀴가 달린 인력거를 끌고 거리로 나서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쟁기를 맨 소처럼 인력거 채를 잡았다. 그는 손이 극히 어색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인력거 꾼들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잘들 달렸다. 그도 먹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가게가 없는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달리는 연습을 해보았다. 힘이 들었다.
구걸질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집 현관에서 노인이 나와서 그를 불렀다. 안경을 썼는데 차림으로 봐서 학자 같았다. 처음에 왕롱은 인력거를 끄는 것이 처음이라서 달릴 수가 없다고 변명했으나 노인은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했다. 그는 태연히 다가서며 앞채를 내리게 하고 그냥 올라앉았다. 왕롱은 손님이 귀머거린 줄 알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차림이 훌륭한 나이 많은 학자인지라 그의 말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점잖게 앉아 말했다. 향교로 가세. 노인은 태연하고 침착했다. 그 점잖은 태도는 왕롱에게 입을 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인력거꾼처럼 앞으로 달렸다. 그러나 그는 향교가 어느 편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그는 달리면서 몇 번이나 길을 물었다. 길이 어떻게나 복잡한지 광주리를 이고 물건 팔러 다니는 장사꾼, 장거리에 가는 여인네, 말을 몰고 가는 마부들, 그리고 왕롱과 같이 인력거 끄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갔다. 그는 그들과 부딪힐까봐 조심스러워 마음 놓고 달리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솜씨가 없어 차체도 덜컹거려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걸었다. 그는 무거운 짐은 질 수 있게 단련되었으나 이렇게 차를 끌기는 힘이 들었다. 향교가 보일 즈음에는 벌써 양팔이 빠질 듯이 아프고 손에 물집이 생겼다. 괭이를 잡던 손자리는 인력거 채를 잡는 손자리와는 달랐던 것이다. 향교 문 앞에서 인력거를 멈추니 천천히 인력거에서 내린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은전 한 잎을 꺼내주며 말했다. 난 이보다 더 준 일이 없으니 아무 말 말고 받아. 노인은 몸을 돌려 향교 안으로 사라졌다. 왕롱은 이런 은전을 본 일이 없었다. 동전으로 셈하면 얼마나 될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곁의 쌀집에 가서 동전으로 바꾸니 26잎이었다. 이 남방도시에선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 것이냐고 그는 새삼스럽게 놀랐다. 그때 가까이 있던 다른 인력거꾼이 돈 세는 것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겨우 26푼이요? 그 손님을 어디서 태웠기에? 왕롱의 대답을 들은 그 인력거꾼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참 인색한 늙은이로군. 반값도 안 주었군. 처음에 얼마 받기로 했소? 정하지 않았소. 그저 부르기에 태웠소. 그 사나이는 가엾은 듯이 왕롱을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바보 좀 봐. 돼지꼬리가 그냥 달린 시골뜨기야. 그는 한바탕 웃곤 다시 떠들어댔다. 부른답시고 값도 정하지 않고 태우는 바보가 어딨어. 이 바보야. 정하지 않고 태울 수 있는 건 서양 사람들 뿐이야. 놈들은 성질이 급하지만 그래도 돈을 깎진 않아. 돈을 물 쓰듯이 쓰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소리를 내어 웃었다. 왕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도회지에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가 죽었다. 그는 아무 말도 않고 인력거를 끌고 나섰다. 그렇지만 이만해도 내일 아이들 밥거리는 되니까. 그는 속으로 어깨를 으쓱했으나 문득 인력거 세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저녁이면 줘야 할 텐데 이것으로는 절반도 안 되었다. 그는 아침나절에 또 한 사람을 태웠다. 이번엔 값을 정하고 태웠다. 오후에는 두 사람을 태웠으나 저녁 때 찻세를 치르고 나니 그의 손에는 동전 한 입밖에 남지 않았다. 고향에서 가을 추수를 하는 것보다 고되게 일하고 동전 한 입밖에 못 얻은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가족이 기다리는 움막으로 돌아가서 고향 생각을 했다. 하루 동안 고향에 땅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는 오늘 이렇게 신기롭게 쓰라린 경험을 하고 보니 멀기는 하지만 그의 고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오라는 그날 하루에 엽전 40잎을 벌었다. 동전으로 셈하면 5잎도 못 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큰 놈이 쇠전 8잎, 작은 놈이 13잎 벌었다. 전부 합하면 내일 아침 죽값은 넉넉했다. 그것을 한데 합치려고 하니 작은 놈이 악을 쓰며 울었다. 잘 때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죽값을 치를 때는 비로소 자기 몫으로 내놓았다. 늙은 아버지는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온종일 하라는 대로 길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애걸하지는 않았다. 그는 졸기만 하다가는 눈을 떴을 땐 거리에 오고 가는 것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조차 실증이 나면 또 졸았다. 늙은 아버지라고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는 빈 자기 밥그릇을 내어놓으며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난 밭을 갈고 씨앗도 뿌리고 추수도 힘껏 했다. 그리고 아들도 키우고 손자도 있지. 그는 아들이 있고 손자도 있으니 그들이 당연히 먹여줄 것이라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왕롱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이들도 매일 먹을 것이 있었고 아침마다 죽을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의 노동과 오란의 동량으로 살아나갈 수 있었다. 낯설던 것도 차차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 도회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력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도회의 여러 가지 사정도 알게 되었다. 뒷골목의 내막을 아는 곳도 몇 군데 있었다. 그가 인력거에 태우는 사람들은 아침이면 대개 시장에 가는 아낙네들이고 남자는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실어다 내려주는 학교란 곳이 어떤 곳인지 그는 잘 알 수 없었다. 태서대학이라든가 중국대학이란 이름만 알았을 뿐이고 그 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간혹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을 것만 같았다. 또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그러했다. 그렇게 큰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런 집 앞까지 손님을 실어다 내려놓고 돈이나 받을 뿐이었다. 밤에 탄 손님들이 가는 곳은 대개 호화로운 여관이 아니면 오락장이었다. 거기선 음악 소리가 거리까지 흘러나왔고 상아와 대나무로 만든 마작패를 던지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더 깊숙한 방에서는 은밀한 활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겐 어떤 활락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집안 속까지 들어간 곳은 자기 움막뿐이고 다른 장소에선 한 걸음도 문 안에 들어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왕롱은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 살아도 부잣집에 살고 있는 쥐와 마찬가지였다. 부자들이 떨어뜨리는 것을 주워 먹고 구멍 속에만 숨어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화려한 도회 생활이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천리도 못 되는 길이 그리 먼 것도 아니며 더구나 수로도 아닌 육로이건만 왕롱의 일가족에게는 이 남방도시가 먼 외국 같은 느낌이었다. 물론 이 도시 사람들도 왕롱 가족이나 그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머리털이나 눈이 다 같이 검고 하는 말들도 좀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뿐 별다른 말이 아닌데 어쩐지 그들은 외국인 같은 생각만 들었다. 그러나 안휘성은 강소성과 판이하게 달랐다. 왕롱이 태어난 안휘의 말은 느리고 묵중하며 목구멍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강소란 이 도회는 입술로 혀끝으로 말을 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고향에서는 1년에 2번, 즉 밀과 나락이 될 뿐이고 다음은 옥수수와 마늘을 약간씩 지을 뿐이라 한가한 때가 있는데 여기선 나락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채소를 짓기 때문에 언제나 거름내기에 바쁜 모양이었다. 음식에 있어서도 그들 고향에선 밀가루와 마늘만 있으면 그만이었으나 여기선 돼지고기, 죽순, 닭고기, 거위고기 등등의 또 여러 가지 채소를 갖추어 먹는 것이었다. 괴팍스런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나는 사람을 대하기만 하면 야, 돼지꼬리 북쪽 놈이 왔군 하고 코를 실룩거리며 조롱하기도 했다. 마늘 냄새를 풍기기만 하면 포목가게에서도 외국 사람이나 대하는 것처럼 값을 올려 부르곤 했다. 그러나 이 부잣집 담에 늘어붙어 있는 움막은 이 남방도시의 일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곳부터 시작하는 농촌도 아니었다. 언젠가 왕롱은 향교 모서리에 모인 군중들에게 청년 한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거기서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마음대로 연설할 수 있었다. 그때 그 청년은 우리 중국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국놈을 몰아내야 한다. 라고 열변을 토했다. 왕롱은 이 청년이 그렇게 열렬히 배척하는 외국놈이란 바로 자기처럼 북쪽에서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겁을 집어먹고 슬슬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 다음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의 연설을 들었는데 그 변사는 우리 국민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교육해야 한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왕롱은 자기도 중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든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외국 사람이란 뜻을 안 것은 어느 날 비단 파는 시장으로 가는 거리에서 손님을 찾고 있던 중 자기보다 더 색다른 사람이 이 도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비단 가게에서 나오는 아낙네들은 흔치 차 삭슬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는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가게에서 불쑥 나온 사람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키가 매우 크고 올이 굵은 천으로 지은 검은 빛깔의 긴 옷을 입고 목에는 죽은 짐승 껍질을 둘렀다. 왕롱이 앞을 지나려니까 그 이상한 사람은 날카로운 소리로 인력거 채를 내리라고 손짓했다. 그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그는 어떻게 할지 몰라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으니 그 이상한 사람은 서투른 중국말로 다리 거리까지 가자고 했다. 그는 정신없이 거리를 달리다가 도중에서 낯익은 차부를 만나자 물어보았다. 이것 좀 보게. 내 차에 탄 게 뭐요? 외국 사람이야. 미국 여자일세. 자네 운이 좋군. 하고 그 인력거꾼은 소리쳐 대답했다. 그러나 왕롱은 어쩐지 무서운 생각만 들어서 정신없이 달렸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땀이 비오듯 했다.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리자 서투른 중국말로 그처럼 죽도록 달랠 필요는 없어 하고 말하며 은전 2잎을 내주었다. 보통 요금의 갑절이나 되는 것이었다. 왕롱은 그제서야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이상한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 은전을 고스란히 가지고 움막에 돌아온 왕롱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오란도 그런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도 보았어요. 동전이 아닌 은화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뿐이에요. 난 만나기만 하면 꼭 달라고 해요. 그러나 왕롱도 오란도 외국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건값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지에게 은전을 주는 것도 쇠전으로 주어도 좋은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이 일로 왕롱은 저 연설하던 청년이 가르쳐주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자기가 검은 머리털과 검은 눈을 가진 민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왕롱은 이 번화한 큰 도시의 한 구석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 먹는 것만은 궁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고향에선 흉년이 들기만 하면 전혀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시에선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생선 시장을 가면 자갈을 펴놓은 길 양쪽으로 강물에 밤 그물을 놓아서 잡은 은어가 큰 광주리에 담겨 있고 못물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있었다. 기묘하게 생긴 누런 개가 불편한 듯이 꿈틀거리며 쌓여 있기도 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의 진미로 유명한 뱀장어가 우글거리기도 했다. 곡물시장에 가면 사람이 그 속에 숨어도 모를 만큼 큰 통이 있고 눈같이 흰 쌀, 검붉은 빛깔이나 누런 빛깔의 밀, 누런 콩이나 팥, 푸른 땅콩, 회색 참깨 등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고기 전에는 큰 돼지를 길게 배를 갈라서 붉은 살과 먹음직한 비계와 연하고 두툼한 껍질이 보이게 목덜미를 매달아 두었고 오리고기 파는 가게에는 문 앞에서 천장까지 빈틈없이 불에 구운 거무스르한 고기와 소금에 절인 흰 살코기와 내장 등이 걸려 있다. 그 밖에도 거위고기며 꿩고기 등 온갖 날짐승 고기들도 팔고 있다. 채소시장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있다. 붉은 무, 흰 연뿌리, 감자, 푸른 배추, 미나리, 콩나물, 생밤, 향기로운 해초 등
사람의 구미를 돋우는 온갖 채소가 얼마든지 가게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행상인들이 과자, 과실, 기름에 튀긴 감자찜이며 돼지고기에 밀가루찜이라든가 쌀로 만든 떡 등을 팔러 다녔다. 그러면 쇠전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그것을 사서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도록 실컷 먹었다. 이런 도시의 흥청한 모양을 보고 그 누가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아침마다 해가 뜨면 왕롱의 가족이 밥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움막에서 나오면 그 곁에 움막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강에서 아침 안개를 몰아가지고 오는 냉랭한 찬바람을 막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엷은 옷들을 걸치고 등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면서 동전 한 입으로 쌀죽을 사 먹으러 공설 식당으로 가는 것이었다. 왕롱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인력거를 끌고 오란이 애처로운 소리로 구걸을 해도 도저히 움막 안에서 밥을 지을 만큼은 되지 않았다. 공설시장에서 죽값을 치르고 동전 한 잎이라도 남으면 그들은 배추를 샀다. 그러나 배추는 값이 무척 비쌌다. 오란이 주워온 벽돌을 모아 만든 아궁이에다 냄비를 걸어놓고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뗄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두 아이가 뗄나무를 구했다. 그들은 나무를 끌고 가는 농부들의 뒤를 따르면서 볏짚이나 마른 풀을 조금씩 훔치는 것이었다. 이따금 아이들은 농부들에게 들켜서 혼이 나기도 했다. 어느 날 밤에는 큰 놈이 매를 맞아서 눈을 뜨지 못할 만큼 퉁퉁 부어오르기도 했다. 이 큰 놈은 훔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솜씨가 서툴렀다. 그러나 작은 놈은 점점 익숙해져서 구걸하기보다도 훔치기를 훨씬 더 잘했다. 오라는 아이들이 웃건 장난을 하던 간에 구걸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롱은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튼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킨다는 것만은 매우 싫었다. 그래서 큰 놈이 도둑질에 서툴러도 결코 나무라고 싶지는 않았다. 이렇게 남의 담 밑에 움막을 짓고 산다는 것도 왕롱에게는 결코 유쾌한 노릇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고향의 땅을 생각하기만 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늦게 돌아오니 배추와 돼지고기를 넣어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가 고향에 있을 때 소를 잡아 먹은 이후론 처음이어서 왕롱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네 오늘 외국 사람에게 은전이라도 얻었는가? 하고 그는 오란에게 물었다. 아내는 늘 하는 버릇대로 묵묵히 있었다. 그러자 아직 철이 나지 않은 작은 놈이 제 자랑을 하고 싶어 말을 했다. 그건 우리들이 훔친 거야. 고깃간에 고기 사러 온 늙은이 소매 밑에 숨었다가 고기 장수가 그걸 잘라놓고 엽는 파는 사이에 내가 얼른 집어가지고 옆골목으로 도망쳐서 빈 물통에 숨어 형이 오기까지 기다렸지. 그런 고기라면 나는 안 먹겠다. 작은 놈의 말을 들은 왕롱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샀거나 얻은 것이라면 먹지만 훔친 것이라면 안 먹겠다. 우리는 구걸을 할 망정 도둑놈은 아니야. 화가 난 그는 작은 놈이 발악을 하건 말건 그 고기를 건져내어 길바닥에 동댕이 쳐버렸다. 그러나 오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고기를 주워서 물에 씻어 다시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튼 고기는 고기인데 왜 그래요? 왕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살면 자식들이 모두 도둑놈이 되어버릴 것이다. 장래가 갑자기 무서워졌다. 오라는 젓가락으로 익은 고기를 잘라서 가장 큰 점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자기도 먹었다. 그러나 왕롱은 고기에 손도 대지 않고 배추로 만족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작은 놈을 이끌고 아내에게 들리지 않을 만한 뒷골목으로 가서 머리를 팔로 휘감아 안고 주먹으로 마구 두들겼다. 이놈, 도둑질하면 이런 거다. 아이는 죽는다고 고함을 쳤으나 그는 두들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사뭇 흐느껴 울면서 움막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서 고향으로 가서 땅을 파고 살아야지.